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제가 무슨 행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미래 도시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인천 가고 두 번째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서 대구를 오게 됐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긴 했지만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이 대구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 대구가 얼마나 이 미래 도시도 중요한 도시인가 이런 걸 좀 보고, 무엇보다 그 홍준표 시장님이 또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직접 뵙고 어떤 딱딱한 형식보다는 이렇게 좀 교감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좋습니다. 생각이 그러면 자유스럽게 어떤 주제라도 좋아요.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다 해봐요. 저희가 그냥 그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네. 설명하기보다는 네. 오신 분들이 자유스럽게 무슨 말이라도 좋아요. 네 이렇게 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내 답변하는 시간으로 그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한 홍준표 시장님께 저희가 허심탄회한 질문을 드리도록. 나는 사실 대구시장 맡은 지가 한 2년이 좀 넘었는데 밖을 안 나가요. 행사에 우선 안 나갑니다. 행사에 나가가지고 그거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는 전부 이 다음 한번 재선하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경남지사 할 때부터 밖으로 행사장에는 안 나갑니다. 행사장은 선거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오찬만찬을 외부인과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공정하게 바르게 시정을 이끌고, 내가 경남지사 할 때도 4년 4개월 동안 그랬는데, 점심시간은 구내식당 가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식사하고 저녁은 집에 가서 각시하고 둘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 자리를 난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초대했는데 안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외람되지만은 대구에 있는 분들하고도 지역의 리더들하고도 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청으로 오시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좋다. 근데 밖에서 술 마시고 저녁 먹고 그래 만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 아무리 그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밖에서 옳은 결정을 했는데도 잘못된 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2년 좀 넘었죠. 대구시정 하면서도 오천만찬을 한 일이 없어요. 네, 하질 않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대부분 보면 구설수는 술집에서 나옵니다. 술을 전혀. 네, 내 술은 먹기는 먹어요. 술은 잘 먹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저는 공직생활 시작한 지 한 40년 됐는데 40년 동안 술을 어느 자리 가더라도 2잔 이상은 절대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맥주 있으면 2잔, 소주도 2잔, 막걸리도 2잔, 2잔 이상은 절대 안 마십니다.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이 대구라는 도시가 일제시대에는 한반도의 3대 도시였어요.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그때는 부산을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한반도의 3대 도시가 되면서 대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다고. 그런데 이게
60년대 초에 수도권의 GRDP하고 대구 경북의 GRDP를 계산을 해보면 대구 경북의 GRDP가 수도권보다 높았어요. 지역 생산력이. 근데 이게 산업화를 진행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의 GRDP의 거의 7, 80%는 수도권으로 다 가져가 버렸죠. 지역 생산력이. 근데 대구가 왜 이래 몰락했느냐. 대구는 GRDP가 전국 꼴찌입니다. 17개 시군 중에서 시도 중에 전국 꼴찌예요. 꼴찌가 된 지가 대구가 한 30년 됐어요. 근데 대구 사람만 몰라요. 근데 왜 꼴찌가 됐냐? 섬유산업이 기울기가 시작했어요. 대구가 이 도시가 섬유로 일어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서 조국 건대화 사업을 하면서 섬유공업이 중심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섬유공업의 중심 도시가 대구였다고. 근데 이게 섬유산업이 30년 전부터 이제 쇠락하고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대구가 같이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GRDP로 따위 지역 생산력이라고 하죠. 대구가 전국 꼴찌예요. 17개 시도 중에서. 근데 대구 사람만 그걸 몰라요. 근데 섬유공업으로 이래 됐다가 대구의 시민소득이 울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전체 평균소득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의 대구는 시민소득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구가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구의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게 30년 전에 섬유산업이 이게 몰락하기 시작하면 신산업을 찾았어야 됐어. 새로운 산업을 찾아갖고 도시 중심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 신산업을 찾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30년이 지났거든. 그래서 2년 전에 시작되고 난 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대구의 5대 신산업 구조로 산업 구조를 대개편하는 겁니다. 섬유산업에서 5대 신산업으로 로봇, 미래자동차, 그 다음에 UAM, 그 ABB 산업이라고 하죠. 블록체인, 뭐 디지털. 그걸 지금 우리가 5대 신산업으로 개편을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사이에 5대 신산업의 로봇은 대한민국에서 로봇 산업은 대구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들이 대구로 다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게 로봇을 이래 만들면 테스트 필드가 있어야 돼요. 로봇을 만들어내면 그걸 테스트하고 이게 실용화되느냐 이거 있어야 되는데 대구가 유일하게 정부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로봇 테스트 필드 센터를 달성 국가산업단지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완공이 아마 내년 되면 완공이 될 건데 내년인가 내후년 그러면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은 전부 대구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AI도 대구가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미래자동차하고 특히 UAM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년 좀 지나고 나면 도심의 이동수단은 UAM으로 도심 항공교통으로 대부분 바뀔 거예요. 지상에 돌아다니는 것은 화물차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심 우리 스타워스 영화 보면 날아다니죠. 그런 교통체제로 UAM이라고 하죠. 그 체제로 다 바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UAM 중심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는 중인데 대구가 2년 전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 UAM 관련 기업들이 대구 지금 다시 옵니다. 그래서
5대 신산 구조로 바꾸면서 청년들이 이제 대구를 떠나기만 하다가 작년부터 청년들이 안 떠나고 대구에 정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산업의 기술들을 가진 첨단 산업들이 이제 우리 달성 국가단지하고 그 뭐 금호 워터폴리스가 그쪽으로 다 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LNF라고 지금 2차 산업전지 하는 그 회사가 대한민국에 아마 2차 산업전지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됐어요. 2차 산업.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2차 산업, 그 2차 전지 공장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설득해서 미국 안 가고 지금 달성 국가산업단지에 세 번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산업들이 전부 이제 대구의 주축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년,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이게 산업구조 대개편은 완성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TK 신공항입니다. 서울이나 우리나라 이제 일부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땅 공항에 가도 고추 말리는 공항인데 공항이 안 돼가지고 뭘 지방에 또 공항을 짓느냐, 그 이야기를 막 일상적으로 해요. 일상적으로 하는데 공항이 왜 중요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도약시킨 가장 중요한 업적이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없었으면 그 유통이 되지 않고 산업 발전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무리하게 고속도로 한다고 그 당시에 야당 인사들이 고속도로 덜어놓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하는 바람에 제일 덕을 본 게 현대자동차입니다. 처음에 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닦아놓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자동차 산업이 이제 불붙듯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래를 이끄는 신기술이 많이 나왔어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기술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걸 수출하려면 배로는 못 나갑니다. 우리나라 수출 물량의 지금 한 36%는 항공으로 나옵니다. 배로 나가는 수출 물량은 이게 철강, 뭐 자동차 이런 거는 항공으로 못 나가죠. 근데 부가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36%에 해당하는 항공화물로 나가는 첨단 산업 이 제품들은 전체 나머지 제품을 그 가격을 능가합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첨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로 나라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는 전부 항공화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항공화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항공화물 수출의 98.5%는 인천공항으로 나가요. 다른 지방공항 그 항공화물 그 첨단산업 수출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거리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지방공항들은 기껏 나가봐야 동남아입니다. 근데 미주나 유럽이나 이쪽으로는 장거리 활주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사용되는 항공화물 수출의 98.5%가 인천공항으로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첨단 산업은 지방으로는 죽어도 못 내려와요. 우선 수도권에 있어야지 물류 수송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있어야지 인력 확보가 가능해요. 연구원들도 지방에는 만약 간다 그러면 사퇴해버립니다. 지방에 안 간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물류 이거를 지방으로 전부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분산하는 게 TK 신공항입니다. 처음에 TK 신공항 저거는 왜 저 공항을 옮기려고 했나 하면 대구 동천공항에서 전투기 소음이 워낙 심해가지고 소음 때문에 옮기려고 했는데 2년 전에 나 시정을 인수하면서 TK 신공항 이전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공항 활주로가 2.75km 되잖아요. 그거는 동남아 공항이에요. 지금 대구 공항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그 공항 만들어 본들 대구나 경북이나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구조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를 3.5km로 이제 넓히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활주로 길이를 넓히고 TK 신공항에서 유럽, 미주, 남미 세계 어디로도 갈 수 있게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운송이 가능하게 그렇게 TK 신공항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공항 건설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 되면 김포공항으로 가는 여객 항공물류의 거의 한 30~40%는 TK 신공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 되면 부산, 영남 지역, 전라도 남부 지역, 충청도 일부 지역 이쪽에는 인천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루 전에 가고 새벽에 가고 그래 할 것 없이 지난번에 이제 광주하고 달빛 철도를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거기도 말이 많아요. 그 뭐 88고속도로도 헐빈한데 무슨 달빛 철도까지 만드냐? 그거는 TK 신공항 때문입니다. 그걸 만들어 나오면 호남에 한 500만에 달하는 여객 그 다음에 호남에 첨단 기업이 내려오면 물류 그것들이 1시간이면 대구공항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요. 철도를 통해서. 그래서 대구 혁신 작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를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지금 대구가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부산에서 이제 여기 뭐 부산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벌써 그거는 유찰이 3번이나 됐어요. 그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거기에 50에서 70m 바다를 메꿔야 되는데 바다를 메꿔오면 그게 태풍이 오는 길목입니다. 근데 그게 바다를 메꿔 나면 태풍이 와서 그 방조제를 쌓아놓고 메꿔야 되거든. 방조제 무너져 버리면 다시 쌓아야 돼요. 그래 되니까 건설회사들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덥석 달려들지 못해요. 그거는 정부공사는 턴키로 일을 받으면 계약상으로 언제까지 완공을 하고 완공을 못하면 지연 배상금을 물거든요. 근데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함부로 못 대들어요. 그러나 우리 TK 신공항 이거는 그런 위험은 없죠. 그런 위험은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좀 있어요. 이 기부대 양려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대 양려 사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동천공항을 통째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전하고 난 뒤에 그 돈은 우리 돈으로 대고 수십조를 우리 돈으로 대고 그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부지를. 그게 이제 통상말로 기부대 양려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는 사업이야. 근데 전임 시장하고 이게 덜컥해 저질 놔버렸어.
근데 그걸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 나쁘죠? 대구는 뭐 전부 아파트 분양이 안 돼 난리인데, 예. 이 선뜻해야 될 기업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 완공해서 다 해주고 이래 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자만 14조 8천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14조 8천억을 부담을 하고 그러면 건설 비용하고 이자하고 거의 같대요. 건설 비용 전부 합치면 한 28조 되는데 이자가 좀 더 많아요. 그 금융 비용을 이 정부에서 이거 딱 법으로 기부대 양육사업의 금융 비용을 산정을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는데 여러 점이 많죠. 부동산 경기라도 좋으면 모르지만 경기도 나쁘지. 그래서 힘들지만은 아마 연말까지 본격적인 추진 일정이 다 나올 겁니다. 나오고 원활하게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정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성분들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시장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은 많은 분들이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미래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단순한 대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혁신을 해서 나오는 이득은 모든 국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성분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시장님 보면서 그 표가 파워풀 대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 저게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구호가 컬러풀이었어요. 대구의 구호가 컬러풀 대구였는데 왜 컬러풀 대구냐? 섬유 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컬러풀 대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유 산업이 몰라간 지가 언젠데 컬러풀 빼고 파워풀 대구로 바꾼다.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연구자지만은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지도자인가를 저는 4가지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걸 너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등한시하는데 역사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에 대한 오늘 제가 다 같이 간송미술관 가면서 너무나 머리가 맑아졌어요. 한국 정치사 보면 머리가 아픈데 그분이 그런 젊은 나이에 정말 문화보국을 만들어갈 때는 핵심은 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소명의식이고 그 정신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지금 막 정치가 흔들리고 두 번째가 청년과 여성이라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세대 마지막 4번째가 산업입니다. 거기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신기술인데 제가 실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그게 긍정적 평가를 받냐 안 받냐라는 건데 엄청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ABB와 관련해서 79.4%가 긍정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요. 일단 나중에 데이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공항과 관련돼서도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님 보면서 갈구하고 갈망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정신 얘기를 하기 전에 시장님이 3대 정신을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구 정신이란 말에 대한민국 정신이라고 좀 봅니다. 자유라든지 등등 포함해서 뭐 산업화 정신. 이 정신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시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미래의 활력이 넘치는 대구가 아니라 파워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대구에 3대 정신이 있습니다. 대구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첫 번째가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을.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운동 정신이 가장 충만한 도시가 대구입니다. 또 일제시대에 독립투사가 인구 대비로 최고 많았던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게 첫째가 구국운동 정신,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선다. 두 번째 2.28 자유정신입니다. 이승만 독재 한 거에서 이승만 정권 때 제일 처음 한거한 운동이 2.28 학생운동입니다.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정신입니다. 5천년 가난해서 온 국민들이 힘들고 살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운 게 조국 근대화였어요. 우리도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조국 근대화를 시작한 게 경공업입니다. 근데 경공업의 중심이 섬유공업입니다. 그 섬유공업의 중심이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3대 정신을 내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공간은 있죠. 비난도 있고 그렇지만은 역사의 인물을 평가를 할 때 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공도 같이 기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 4월에 우리 대구시에 조례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시가 주관해서 한다. 근데 그 큰 돈 들이는 게 아니고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거기에 동상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남구청 앞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한 10,000평이 공지가 있어요. 그거는 박정희 공원으로 명명하고 거기에는 대형 동상을 하나 세웠으면 한다. 소위 그 민주당하고 뭐 진보당하고 지금 뭐 매일같이 플랜카드 걸고 욕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최근 이제 비하가 돼가지고 이제 날 비난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10월 유신이 나던 해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72년도에 입학을 해가지고 내가 18살 때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 해에부터 학생운동에 가담해서 쫓겨다니면서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이틀 동안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체제가 유신체제가 정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는 기려야 된다. 그래 했는데 요즘은 뭐 국회에서도 난리대. 홍준표 저거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리기 전에 내가 때가 되면 나가요. 그건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마르고 닳도록 있으려고 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요. 때가 되면 일어서야 돼요. 미련 없이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아들 해 걷는 거 보니까 참 저런 나라가 어지럽다.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문제 많죠. 국민적 관심이 있고. 이게 이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의료 사태는 이제 요거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의사 정원하는데 의사분들이 저래 격렬하게 저항을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문과에는 공부 잘하면 법과대학을 갔어요. 이과에는 공부 잘하면 의과대학을 갔어요. 법과대학 가서 고시만 하나 붙어버리면 지 평생이 보장이 돼요. 판검사 해도 되고 끝나고 난 뒤에 변호사 해도 먹고 살고, 이과에 가서 의사하면 평생이 보장이 돼요. 대한민국의 문과 이과 양대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법조계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나? 옛날에 변호사를 할 때는 변호사가 1년에 수십억씩 벌었어요. 지금은 변호사가 1년에 5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부지 있어요. 왜 그래 됐냐?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옛날에는 1년에 변호사가 50명, 100명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사건 하나 수임하는데 5천만 원, 1억 이 예사였고 수십억씩 받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사건 하나 수임하면 20만 원, 30만 원 받을 때도 있어요. 변호사가 지금 타이틀 가지고 우리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올 때 임관이 안 되면 삼성그룹의 법제실에 들어가면 바로 상무를 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부사장을 줬어요. 나이 30대 초반에.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삼성그룹에 가면 사원으로 뽑히지도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로스쿨 만들면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되기가 쉽거든? 1년에 1,몇백 명씩, 2,000명씩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밥줄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걸 의사들이 본 거야. 변호사 꼴 나겠다. 그래서 죽으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이게 정원을 할 때 저항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의사는 다르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딱 담보를 짓고 있으니까 저항 수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호사 정원할 때는 이거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의사 정원을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의사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해버리니까 국민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도록이 처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 노령화되고 고령화되고 의사 수요는 이제 폭발적으로 더 많아지는데, 지금 의료개혁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강아지 뒷다리 탈골이 생기면 그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비쌀 때는 200~300만 원 받아요. 근데 사람 다리 이게 탈골돼서 정형외과 가면 얼마 반존합니까? 10만 원도 안 줘요. 의료수가가. 의료수가가 지금 동물병원 수의사가 왜 폭발적으로 인기 있느냐? 지금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하는데 이게 산부인과가 왜 없어지겠습니까? 지망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출산하고 수가가 안 나와요. 강아지 출산보다 사람 출산이 더 싸다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산부인과 의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망을 안 해요. 제일 지금 의사들이 많이 가는 데가 안과, 성적 좋은 애가 가는 게 피부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성형외과. 여기는 왜 그쪽으로 몰리겠어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게 쉽게 볼 게 아니다. 의사 정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 정원을 하기 전에 의료 체계를 바꿔야 돼. 의료 수가도 정상화시켜줘야 되는데 정부가 고민이 의료 수가를 갖다가 정상화시켜주면 의료 보험료가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정부가 딜레마에 와 있다. 그래서 처음에 2,000명 정원을 할 때 저거 어려울 것이다. 단계적 정원을 해라. 내가 처음에 용산에 그 이야기했어. 너 2,000명 고집하지 마라. 단계적 정원을 해라. 처음에 내년에는 300, 그 다음 500, 그 다음에 뭐 또 모자라면 700 이래갖고 매년 단계적 정원을 해야지. 한 번에 2,000명 정원을 하면 의료계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나라 인재 수급 구조에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공계에 가서 과학자 되고 이럴 모든 인력들이 그거 안 가고 전부 의사로 다 빠져버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그것도 계산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발표가 됐을 때 그게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의사들 저항도 너무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단체하고 협의해서 단계적 정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근데 지금은 또 발 뺄 수도 없는 게 벌써 수시 입학을 접수를 해버렸어. 그거는 지금 정원 뺄 수도 없어요. 그럼 수시 입학 정원인데 정원 조정하면 수험생들은 소송 안 하겠어요? 그것도 난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늘 뭐 산하기관장 회의하면서 추석에 장기간 노는 뭐 최장 10일이라고 하는데 의료대란이 대구는 없냐. 그러니까 대구는 의료체계를 다 갖춰놨답니다. 대구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없고 우리는 다 체제 정비를 해놨다. 그래서 아마 내일 그 대구 의료원장이 대구에는 의료대란이 없다. 추석 기간 중에 그 비상체계를 다 갖췄다. 그걸 아마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됐습니다.